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유역 근처 대학교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수영장 귀신. 우리 학교는 학관이 하나밖에 없어 규모가 무척 작아. 이 건물 4층 복도에는 밤늦은 비 오는 날이면 간간히 수영장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거든. 그런데 한 학생이 수영장에서 빠져 죽고 말았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4층 복도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돌아다닌다고 해. 고개는 푹 숙여져 있어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없이 그렇게 밤새도록 돌아다닌다고 하지. 밴드 동아리방 귀신. 학생회관 4층에 밴드 동아리가 있어. 어느 날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모임이 끝났다고 해. 차가 끊기기 직전이었으니 밤 10시 30분에서 11시 20분 사이였을 거야. 이제 막 2학년이 된 친구가 1학년 후배들을 챙겨 내보내고 문을 잠그기 전에 두고 간 건 없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입구를 등지고 섰대. 뒤쪽으로는 방금 동방에서 나온 후배들과 동기들이 친구가 문을 잠그길 기다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 창문은 다 잠갔는지 확인하려고 방을 쭉 훑어보는데 천장 모서리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매달려 있더래. 친구는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 그때 매달린 채 고개 숙이고 있던 남자의 고개가 들리고 친구와 눈이 마주쳤대. 등 뒤에서 친구들이 어서 나와. 가자. 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지. 친구는 저기 천장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남자가 한쪽 팔을 떼더래. 그리고 기이하게 가느다란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어. 동시에 탁 하고 불이 꺼지는 소리가 났어. 친구가 급히 불을 켰지만 동방은 텅 비어 있었대. 문학 동아리방 같이 잡시다. 우리 학교 문학 동아리에는 수호신이라 불리는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은 보통 검은색 단발머리를 한 여자나 소년 같은 중성적 목소리로 나타나. 해코지는 하지 않고 동아리원들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해. 어느 나른한 오후였어. 다음 수업이 있었지만 전날 늦게 자서 피곤하고 졸렸던 친구는 수업을 째고 동방에서 자기로 했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 사이 시간이라 마침 동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잠자기 딱 좋았다고 해. 친구네 동방에는 등받이 없는 소파 2개를 붙여 만든 침대가 있었어. 소파를 붙여 만들었지만 이불을 푹신하게 깔아놓아서 진짜 침대처럼 편했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즐기며 창을 반쯤 열어두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으니 잠이 솔솔 왔어. 그렇게 눈이 감길랑 말락하는데 귓가에 나지막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같이 잡시다. 친구는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 수업에 들어갔어.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같이 자겠어? 거기엔 친구 말고 아무도 없었는데. 문학 동아리방 위로. 위에 동방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이야. 동아리원 A는 아무도 없는 밤 10시에 혼자 동방을 찾았어. 좋아하던 사람과 막 헤어졌거든.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치사하고 나쁜 놈이라며 동방을 찾은 A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어. 술집은 문을 닫았고 집에 가자니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동방을 찾은 거야. 그렇게 A는 혼자 한 잔 2잔 술잔을 세워가며 밤을 보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 A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의 한탄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A는 고마운 마음에 상대와 함께 주거니 받거니 대작을 했어. 얼마나 지났을까 속이 쓰려서 잠에서 깬 A는 동방에 홀로 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화장실을 갔나 싶어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 어제는 금요일 밤이었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동방을 찾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A를 밤새 위로해준 건 누구였을까? 예대 공연 대기실. 예대 건물에는 작은 공연장이 있어. 그리고 그 공연장에는 출연자 대기실이 있지. 말이 대기실이지 사실 온갖 기자재를 모아놓은 창고에 가까워. 공연은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로 공동묘지에 모인 귀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였어. 귀신 분장을 한 출연진들은 좁은 대기실에 옹기종기 모여 순서를 기다렸어. 원래 대기실에는 전구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공연 전부터 고장이 나 켜지지 않는 상태였어. 어둠 속을 밝히기 위해 촛불 몇 개만 켜둔 대기실은 가로로 좁고 세로로 긴 형태였어. 촛불도 있고 분장도 했겠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 어깨를 잡는다거나 소리를 지르며 깜짝 놀래키는 게 재미있었어. 그중 겁이 많은 B가 제발 자기 좀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어. B의 친구 C는 알겠다고 했지. 이야기가 한창 끝나갈 때 B가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C에게 따졌어. 자꾸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무섭단 말이야. 신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 진짜 아니야. 손 시려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어. 그치, 쥐도 고개를 끄덕였어. 남은 뒤라서 다 봤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때 맞은편에 있던 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야, 장난치지 마. 도서관 수면실. 우리 학교 도서관 건물에 수면실이 있어. 그런데 그 수면실에서 자면 가위에 눌린다는 사람들이 많아.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그렇다고 추측하는데 가위 눌림이 유독 많아. 특히 어떤 남자가 나타난다고 해. 키가 크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남자가 수면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빤히 쳐다본다고 해. 7번째 이야기 인사대 지하 강의실. 인사대 지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어본 적 있어. 한여름에도 서늘한 곳이지. 어느 강사님이 강의 준비를 위해 강의실에 들어가셨대. 아직 수업 시작 15분 전이라 아무도 없었거든. 컴퓨터를 켜고 허리를 폈는데 교실 저 끄트머리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야.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왔는데 정말 이상했지.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그 학생은 없어져 있었대. 이전에 수업이 끝나지 않았던 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 학생은 누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집착. 게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팀장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셔서 첫날 팀원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 보통 팀 분위기는 각자 점심을 먹는 사람이 80%, 335 모여 먹는 사람이 20% 정도였다. 팀장님은 그런 분위기가 못마땅했는지 강제로 335 먹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 처음엔 팀장님의 관리 철학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하다 말겠지 싶어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모여서 먹었다. 그러다 다시 개개인이 각자 먹는 분위기로 돌아가자 팀장이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밥을 먹는 이유 혹은 안 먹는 이유를 집요하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식사에 대해 면담을 하면서 질문할 때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팀원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여서 주눅이 드는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식사로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팀장이 없는 곳에서는 팀장이 왜 식사에 대해 이렇게 사이코패스적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오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많은 팀원이 채용되는 시기여서 팀 운영의 일환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간 점심을 누구는 누구와 먹어라라는 방식의 팀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이어졌다. 슬슬 불만도 나오고 성인들이 학생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기존 직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불평하며 점심을 먹다가 신년운세나 점쳐보자는 이야기로 시작해 무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입사한 지 2주가 채 안 된 신입 직원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어머니가 무당이라 자신도 신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팀장 뒤에 한 명의 귀신이 보인다고 했다.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 팀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신입에게 물었다. 무슨 귀신인데? 신입은 팀장 뒤에 굶어 죽은 귀신이 엎여 있는 듯 앉아 있다고 했다. 그 귀신은 자격지심이 강한 성격으로 누가 무엇을 먹고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지에 대해 원한을 품는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신입은 팀원들에게 되물었다. 혹시 밥 먹는 것에 집착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민감하게 구는가요? 그제서야 팀원들은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자신들을 아이처럼 대해 누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한 명 한 명 불러서 면담하듯 물어봤다고 말했다. 신입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그 굶어 죽은 귀신이 밥을 먹을 때 팀장의 성격에 투영되는 것 같아요. 팀원들은 순간 모두 사색이 되어 팀장의 성격이 식사 시간에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밥을 먹던 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식사로 인한 불필요한 면담이나 팀원 괴롭힘이 계속되는 거예요? 신입은 그렇게 오래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팀장은 발언이나 언행 문제로 곧 잘릴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팀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입도 뭔가 이상한지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점심을 마쳤다. 몇 주 후 팀장이 팀원들에게 행했던 불필요한 면담과 식사 관련 언행을 누군가 녹취해 제보했고 결국 팀장은 수습기간에 퇴사 처리되었다. 그제서야 팀원들은 신입이 한 말이 떠올라 이해가 갔고 모두 아연실색했다. 그리고 그 팀장은 나갈 때 자신이 한 말이 맞냐며 억울해했다고 전해 들었다. 귀신에 빙의되면 당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 여전히 궁금한 일이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리. 4년 전쯤의 일이다. 친형의 친구이자 나와도 아는 형의 이야기다.
형은 형수와 이혼을 하고 혼자 나와 빌라를 하나 얻어 살게 되었다. 두 딸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형의 집에 들러 며칠씩 형과 지내다가 형수 집으로 돌아갔다. 새로 이사 간 집 아래층에는 신경질적인 아줌마가 살고 있었다. 딸들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면박을 주고 돌아가곤 했다고 했다. 어느 날은 고성이 오가며 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형이 이사 간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집에 돌아가는데 문 앞에서 아래층 아줌마가 잡아먹을 듯한 얼굴로 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신경질을 내며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 형이 다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줌마가 말했다. 내가 그동안 좀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 참아보려 했는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겨? 사람이 밤에는 잠을 자야지. 밤새도록 애들이 뛰어다니고 노는데 우리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제발 애들 단속 좀 자라 있어. 형은 아줌마가 돌아간 후 한참 동안 문고리만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형은 대구 경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갔다가 막 돌아온 길이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유치원 교사가 말해주는 실화괴담. 첫 번째 이야기.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90년대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 가방에 유치원 전화번호가 크게 써 있었어. 거기에 유치원 이름도 크게 적혀 있었지. 그게 미아 방지용으로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유치원생이 길을 잃을 경우에 행인이나 경찰이 유치원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 그런데 그 가방에 얽힌 섬뜩한 일이 하나 있었어. 당시는 90년대 후반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유치원에 A라는 아이가 있었어. A는 다소 난폭하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어른에게 듣고 온 욕을 막 해대는 아이였지. 그래서 어머니와 다른 교사들은 물론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문제아라는 말이 돌았어. 어머니가 몇 번이고 훈육을 해봤지만 A는 나아지지 않았고 참다 못한 어머니는 A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낮에 전화를 걸자 A의 아버지가 졸리다며 전화를 귀찮아했고 나중에 걸라고 반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대. 결국 어머니는 저녁이 되어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엔 받더래. 그 당시엔 보통 어머니가 육아를 맡고 있으니 어머니는 당연히 죄송하지만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했어. 그런데 A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욕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지. 다음 날 A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유치원에 왔어. 몸이 아플 법도 한데 오히려 너무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는 A에게 물어봤어. A야,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난 아파. 그러자 A는 아프지도 않은 듯 웃으면서 말했어. 내일 유치원 안 오고 아빠랑 동물원에 놀러 가요. 어머니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 그 당시엔 아동학대가 의심돼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 게다가 남의 집에 참견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까봐 더 조심스러웠던 시절이었어. 그 다음 날부터 A는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어. A는 몇 달째 원비를 내지 않던 상태였고 당시엔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원비를 내지 않고 멋대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게다가 A가 워낙 문제아라 오히려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하게 불안했대. A가 말했던 그 지역에는 동물원이 없었거든. 몇 달이 지나 어머니도 점점 잊어갈 즈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저수지에서 동반 자살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그런데 시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유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확인차 전화를 한 거였어. 당시 IMF로 인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A 아버지도 실업자가 되어 아내는 집을 나가고 어린 아들 A와 둘만 남아 있었대. A 아버지는 실업 후 아들에게 온갖 화풀이를 하다가 결국 자살을 결심한 거야. 그러고는 어린 아들 A까지 동물원에 간다고 꼬드겨 데려가서는 아이에게 술을 억지로 먹여 재운 다음 함께 저수지로 뛰어든 거지. 그나마 아버지의 남은 부정 때문인지 아이는 유치원 가방을 맨 채였고 그 가방 덕분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대.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하며 A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 만약 당시에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있었다면 A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이야. 두 번째 이야기. 이건 90년대 초반 어머니가 다른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던 때의 일이야. 그 유치원에 B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잘 사는 집 외동딸이었고 착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어.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B의 어머니가 감사 인사로 당시에는 고가였던 화장품을 선물했기 때문이었어. 어느 날 B의 부모님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시골에 계시던 친할머니가 올라왔대.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뭔가 이상했어. 비의 부모님은 평소 딸을 우리 딸, 예쁜 딸 하며 끔찍이 아꼈는데 할머니는 손녀에게 함부로 대했지. 조금만 실수해도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그냥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대. 어느 날 주말 어머니가 유치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큰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비를 발견했어. 주변에 차가 빠르게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는 놀라서 그 아이를 안아들고 인도로 데리고 나왔대. 잠시 후 비에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애가 발이 빨라서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라며 데리고 가버렸대. 그 후로도 비의 할머니는 계속 이상했대. 그리고 학부모 참관 현장 학습 날, 가을이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도토리나 낙엽을 주우러 산으로 갔어. 그날도 비와 할머니가 함께 왔고 할머니는 학부모 모임에도 늘 대신 참석했어. 그런데 비와 할머니가 점심시간이 되어도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교사들이 흩어져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늦어지고 아이들을 집에 보내야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교를 시켰지. 그날 저녁 유치원에 비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 비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 유치원 교사들은 고민하다가 사실을 전했고 비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대. 현장 학습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비의 할머니는 지금 집에 계세요. 엄마와 유치원 교사들은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박초롱초롱빛 날이 사건처럼 어린아이가 납치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시기라 경찰도 심각하게 여겨 바로 수색에 나섰지. 그날 새벽 산 반대편에서 비가 발견되었어.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니 할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떠났다고 했대. 경찰은 비의 할머니가 집에만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아동유기가 범죄임을 경고했어. 그제야 할머니는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대. 전현이 죽어야 우리 아들 손주 본단 말이요. 그 할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고 점쟁이가 손녀가 아들이 태어나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손녀를 죽이려 한 거였어. 어머니가 도로에서 비를 발견한 것도 손녀를 일부러 차에 치이게 하려 했던 거였지. 그리고 유기 당시 산속이어서 밤에 춥기도 했고 아이가 얼어 죽을 거라 생각한 거야. 경찰이 할머니를 추궁하자 처음엔 모른다 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대. 비는 그날 이후 유치원을 그만뒀고 그 뒤의 일은 알 수 없어. 아마 지금쯤은 어른이 되었을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가르치던 만 3살부터 4살까지의 아이들은 주로 어른이나 환경을 따라하는 놀이를 했어. 배에 뭘 넣고 임산부 놀이를 하거나 다친 사람 흉내를 내며 다리를 절기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이상한 놀이를 하고 있었어. 시가 누워있고 다른 아이들이 주위에 스펀지 블록을 네모나게 쌓아 시를 감싸고 있는 거야. 게다가 시는 머리까지 담요를 덮고 있었어. 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움직이지 마. 라며 짜증을 내더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무슨 놀이야? 하고 묻자 아이들이 무덤놀이요. 하고 대답했대. 어머니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존중해 위험하지 않으면 놀이를 제지하지 않지만 무덤놀이란 말에 뭔가 꺼림칙했대. 혹시 다른 아이들이 소심한 시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억울해하며 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맞다고 시까지 편들어서 어머니는 그냥 놀이를 계속하게 했대. 그런데 바로 그 주 주말 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순수한 사고로 건널목에서 차에 치였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 무덤놀이가 떠올랐대. 다른 아이들에게 너희 이제는 무덤놀이 안 해? 라고 묻자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시가 없어서 못해요 라고 답했대. 어머니는 다른 친구가 무덤 역할을 하면 되잖아. 라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며 말했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어머니도 알 수 없었대. 다만 그 후로 유치원에서는 다시는 무덤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없었고 이후로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적도 없었어. 마지막 이야기. 이건 근래에 있었던 일이야. 미술 시간에 아이들은 보통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D라는 아이가 꽃밭을 그리고 가운데에 새파란 얼굴을 그리는 거야. 눈, 코, 입이 있는 남자의 얼굴인데 몸은 없고 얼굴만 파란색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D에게 물어봤대. 이거 누구야? 그러자 D는 또박또박 아저씨라고 대답했대. 어머니가 아저씨 어디서 봤어? 라고 묻자 D는 운동장을 가리키며 저기서
라고 했어. 아이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머니는 그냥 아이의 상상이라고 여겼지.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의 아저씨를 그리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물어보면 다들 아저씨라고만 답했지. 공통적으로 얼굴은 파란색이고 몸이 없고 남자라는 것뿐이었어. 아이들이 뭔가 보고 따라하는 건가 싶어 어머니와 교사들이 감시했지만 그 시간대에 유치원 근처엔 아무도 오지 않았대. 그런데 신기한 건 6살 이상 아이들은 그 아저씨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딱 3에서 4살 아이들만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지. 어머니는 이게 상상에서 비롯된 것일지 아니면 정말 다른 세계에서 본 무언가인지 여전히 의문이래. 아무튼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파란 얼굴 아저씨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고 지금도 어머니에겐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어. 5번째 이야기, 여학생.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30에서 40분 거리라서 아침 일찍 걸어서 등교했던 기억이 나요. 학교 바로 앞 왼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체육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아파트의 십몇 층인가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순간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말해봤지만 함께 그곳을 바라보던 친구들은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그냥 물건 하나가 떨어진 거겠지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 주 똑같은 체육 시간에 아마 목요일 7교시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또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자세히 보려고 뚫어지게 쳐다보니 그 사람이 여자였고 입고 있던 교복이 집 근처에 있는 땡땡여고 교복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간 뒤 며칠 후 토요일쯤 아는 언니가 그 학교에 다니길래 언니, 혹시 학교에서 자살한 사람 없었어?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언니는 무슨 소리니?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하더군요. 언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니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내에도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데 교복을 다 외울 만큼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도 만약 그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냥 체육 선생님이 시키는 달리기 때문에 힘들어 헛것을 봤나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요일 체육 시간에 저와 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선생님, 저기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몇몇 아이들도 저도 봤어요. 라고 했죠. 처음엔 농담이라고 웃으시던 선생님도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그 아파트로 뛰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엔 아무 일도 없었고 깨끗한 상태였어요. 돌아온 선생님께 혼나고 운동장에서 기합까지 받았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정확히 보았다고 했지만 기합을 받고 나니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 학년이 올라가고 반도 바뀌며 그날의 일은 점점 잊혀졌어요. 어느 날 조별 숙제를 해야 해서 바로 앞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목요일이고 6교시라 청소 당번도 없어 여유롭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만화방에 들렀던 친구가 불러세우며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콰직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가 땅바닥과 부딪혔어요. 순간 제 얼굴에 물 같은 것이 튀었고 비릿한 냄새가 느껴졌죠. 궁금한 마음에 옆을 돌아보니 땅바닥에 여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입고 있는 교복을 보니 땡땡여고 교복이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바닥을 흥건히 적신 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놀란 마음에 친구들을 돌아보았지만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다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다시 뒤를 돌아보니 떨어진 시체가 부러진 팔을 일으키며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삐걱거리며 일어나는 모습이 소름 끼쳤죠. 무시하고 친구들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바로 제 얼굴 가까이에서 뭉개진 얼굴과 튀어나온 눈알, 피에 젖은 여고생의 얼굴이 들이밀려 있었던 거예요. 역겨운 비릿한 냄새와 함께 그 여학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같이 떨어질래? 저도 모르게 떨리는 입술로 싫어. 라고 말했고 그 시체 같은 여학생은 제 손목을 잡았다가 놓고는 몸을 질질 끌며 친구네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관에 들어가기 직전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죠. 얼마나 재미있는데. 안 됐다. 재미있기는 무슨 재미예요. 그날 친구네 집에서 숙제를 못하고 일이 생각났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혼자 숙제를 다 하겠다고 한 뒤 돌아왔어요. 나중에 그 땡땡여고에 입학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오래전에 그 학교 여학생 한 명이 부모에게 심하게 맞으면서 살았고 정신이 이상해져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섬뜩했죠. 그 후로 동창회나 무언가로 학교에 가끔 가게 되면 중학교 운동장에서 떨어지는 듯 입꼬리를 한쪽 올리고 있는 그 여학생을 종종 보곤 했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 옥수역. 이 이야기는 실제로 2009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옥수역 자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옥수역에서 마지막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술에 취한 듯 이상한 춤을 추는 여자가 보였고 그는 재미있다는 생각에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포럼에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에게 여자의 다른 사진을 요구했고 그는 즉시 또 다른 사진을 찍어 업로드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그의 사진에 열광하기 시작하자 그는 계속해서 여자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포럼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플랫폼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고민하며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한 네티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 여자, 술 취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플랫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네티즌의 말에 남자는 순간 섬뜩해졌지만 그대로 두면 여자가 선로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옥수역에서 투신 자살한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이 옥수역에서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치악산. 1980년 치악산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18토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토막 살인 같은 잔혹한 사건은 매우 드물었고 시신이 너무 잔인하게 훼손되어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스터리로 남은 이유는 범인은 물론 살해 도구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마치 SF 영화에서 광선검에 절단된 것처럼 단면이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첫 시신이 발견된 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19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추가로 발견된 19의 시신 역시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8토막으로 매끄럽게 잘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범인보다도 범행 도구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정말 외계인이라도 와서 이런 짓을 한 걸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었을까요? 여덟 번째 이야기, 투신 자살 목격을 하고 일어난 일. 이 이야기는 제 중학생 시절 동급생이 옛날에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로 친구의 이름은 A라고 할게요. 유화를 그리는 게 취미였던 A는 5월 연휴 동안 유화 재료를 사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도시로 가려고 옆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휴라 그런지 평소보다 가족들이 많았고 A는 플랫폼 맨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온다고 생각한 순간 바로 눈앞에서 누군가가 투신 자살을 한 겁니다. A는 처음 겪는 충격적인 장면에 재료를 사러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A는 충격 때문에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잠들었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 그날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A는 발밑에 뭔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두워서 확실히 보이진 않았지만 다리에 뭔가가 올라타고 있는 듯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당황해서 방에 불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낮의 충격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A는 다시 잠들었고 아침까지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은 A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다쳤니? A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확인했는데 잠옷 여기저기에 피 같은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고 손목에는 피멍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없었고 본인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밤에 느꼈던 무거운 느낌이 떠올라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 혼자 자기가 무서워진 A는 2살 위 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밤중에 잠에서 깼고 발밑에 뭔가가 타고 있는 듯한 감각과 피비린내 같은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앞에 엉망으로 부서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A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나중에 일어난 언니가 A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밤중에 방을 돌아다녔어? A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언니는 찜찜한 느낌의 친구 집으로 자러 갔다고 합니다. 연휴 후반, 그날 오후에 A는 2층 자기 방 문을 열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책을 읽으려 하자 이번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 누군가 오는 건가 싶었지만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벽에 걸린 시계 가장자리에 배구공만 한 크기의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창문 쪽을 보니 검은 그림자가 있었지만 대낮이라 그게 너무 새까맣게 보인다는 게 이상해서 혹시 착시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역시 심야 시간에 잠에서 깼고 발밑에 무게를 느끼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지 궁금해서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만 움직여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A가 고개를 돌린 옷장 앞에 성인 여성 정도 크기의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고 양손으로 옷장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긁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서워진 A는 들키지 않기 위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조심스럽게 이불에서 나왔을 때 옷장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A는 친구 집에서 돌아온 언니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둘은 함께 옷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그날 투신 자살을 목격했을 때 가지고 있던 크림색 토트백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와 언니는 토트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충격에 그대로 옷장 안에 넣어뒀던 그 토트백에는 피 같은 붉은 자국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토트백을 열어 확인해보니 며칠이 지나 변색된 절단된 손가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을 보고 A와 언니는 굳어버렸죠. 그 순간 A와 언니의 귓가에 그 자리에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찾았다. 둘은 비명을 질렀고 비명 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와 절단된 손가락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밤에 일어나던 이상한 현상들은 뚝 그쳤다고 합니다. A는 말했습니다. 아마 뿔뿔이 흩어진 자신의 몸을 찾고 있었던 걸까. 9번째 이야기, 온천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 우리 가족은 온천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쉬는 날이면 을에 온천에 갈 정도로 자주 다녔습니다. 주로 가는 곳은 옆 동네의 온천가였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이 료칸의 온천이냐 저 시설의 로텐브로냐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온천지에서 6년 전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단풍을 보며 온천을 즐기기 위해 로텐브로가 있는 온천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낮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세처럼 쓸 수 있겠군 하고 속으로 신나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바깥 공기를 마시며 노천탕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며 어머니와 함께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기분 좋게 옷을 벗으려던 찰나 어머니가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하셔서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하고 어머니의 등을 향해 투덜거렸지만 사실 넓은 노천탕을 독점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옷을 벗으려 셔츠에 손을 댄 순간 탈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쾌적했던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불편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노천탕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 개의치 않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간단히 몸을 씻고 온천의 물을 확인한 뒤 노천탕에 들어갔습니다. 두 눈을 감고 온천의 따뜻함을 만끽하며 역시 온천은 최고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두 눈을 떠보니 기미자욱한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언제 들어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있었어도 사람이 들어오면 발소리가 났을 텐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회색빛으로 김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실루엣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모습에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물을 만지고 어깨에 천천히 끼얹는 그 여자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온 건가? 아니면 남자친구와 함께 왔을까? 별 생각을 하며 다시 두 눈을 감고 열었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눈앞에 여자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은 건 겨우 1분 남짓이었는데 그 사이에 발소리나 문 여는 소리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온천을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어 급히 나가려고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탈의실에 그 여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그냥 나갔던 건가? 라고 생각하며 탈의실 문에 손을 대려던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던 노천탕에 조금 전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재령. 이것은 이전에 제가 영매사에게 재령을 받았을 때의 체험담입니다. 그 영매사분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일반인의 재령이나 영신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해주셨죠. 감사한 마음에 돈을 들여도 받는 건 많아야 수천엔 정도의 간단한 선물뿐이었어요. 그분의 수입은 능력이나 활동을 인정하는 부자들이 출자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며 덕분에 생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영매사분과 알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친구는 이전에 그분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 후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곤 했습니다. 영매사께서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분 없나? 하고 물으셨는데 친구는 제가 영매사가 말한 특징과 똑같다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매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매사분은 60대 정도의 남성이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지만 영매사분의 눈은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곧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영혼이 씌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영매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몇 년 사이에 여자와 문제가 있었지. 그리고 그 여자는 죽은 것 같구나. 그 사건 이후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나? 온몸에서 기이한 것을 느끼고 있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매사를 소개해준 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몸 상태에 관해서는 친구도 모르는 일이라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했습니다. 사실 여자와의 트러블은 스토커 피해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과 헤어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었지만 여자는 납득하지 않았고 결국 집요하게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 저는 집에 가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후 원인 불명의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복부와 허벅지 등의 강한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염이 생겨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나자 피부염은 가라앉았지만 그 이후로 사소한 일에도 피부염이 생기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매사님을 만났을 때도 복부에 피부염이 있었는데 옷을 벗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한눈에 알아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영매사님 앞에 앉은 채 영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저와 영매사를 지켜보는 상황이었죠. 영매사님은 여전히 제 머리 위를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이제 갈 준비는 되었지?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고 영매사님은 저를 가볍게 만지고 어차를 제 몸에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셨던 영매사님이 점차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영매사님은 갑자기 고함을 치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귀기 서린 표정으로 손바닥으로 제 몸을 두드리며 떠나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셨죠. 약 5분 정도 그렇게 한 후 영매사님은 뭐라고 해도 이별이야 라고 외치며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란 친구가 서둘러 영매사님을 떼어내어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 후 영매사님은 이건 그냥 제거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갈라놓긴 했지만 성불시키지 못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몸에서 떼지 말고 붙여두세요라며 부적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부병은 거의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영매사님을 찾아뵙고 경과를 보고하거나 부적에 공을 담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영매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지난 반년 동안 피부염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매사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그 여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11번째 이야기, 항아리 귀신. 이 이야기는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체육,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시간 외에는 따분한 공부만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곤 하죠.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탁을 무시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고 나서 짬을 내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날 국어 수업 도중 저희는 선생님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고 선생님께서는 알겠다며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서 짬을 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후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되었고 드디어 국어 선생님의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어 선생님의 어렸을 적 학교 동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창은 같은 학교 여학생으로 집이 2층으로 된 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에게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치매도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돌발적 행동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제지하고 뒤처리를 해야 했으니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며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음식을 쏟기도 하고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여학생은 할아버지에게 점점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여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할아버지가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라면 좀 끓여줘. 여학생은 2층 계단에서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에게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가 끓여 드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시 부탁했습니다. 라면 좀 끓여줘. 싫다니까요. 할아버지가 끓여 드세요. 여학생은 매몰차게 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간 여학생은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하다가 한두 시간쯤 지나 책상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2층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학생은 방 안에 열린 창문을 보았고 집과 조금 떨어진 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꽤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집 쪽으로 가까워지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집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여자였고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했으며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는 큰 항아리를 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그 여자의 차림새와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듯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은 혼자서 깔깔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점점 여학생의 집 가까이 다가왔고 집 앞에 도착하자 그 괴상한 춤을 멈추고 발걸음도 멈춘 채 대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여학생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정지된 모습에 왠지 모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정적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대문이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치매에 걸린 친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에서 나와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갔고 2층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학생은 얼어붙은 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여자는 등에 이고 있던 항아리를 땅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몸을 돌려 2층 쪽으로 고개를 들어 여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녀와 눈이 마주친 할아버지는 인자한 웃음을 보이며 여자의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뚜껑을 닫고 다시 항아리를 등에 이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간 여학생은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채 누워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여학생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주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여학생이 2층 방에서 할아버지 생각에 엎드려 울고 있던 도중 고모가 와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를 받은 여학생은 평소 할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졌고 그 기묘한 꿈 이야기를 고모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미친년이 우리 집에 또 왔었어?